한국어를 향한 세계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바라봤을 때 K컬처의 인기로 인해 그렇다고 생각이 되며 실제로 민정음이나 돌민정음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시작했던 한국어의 인기는 갈수록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들의 선호 언어가 됐고, 한때 동아시아의 언어를 제대로 분하지 못하던 외국인들조차 한국어는 확실히 알아보는 순간까지 찾아왔죠. 이렇게 문화라는 측면에서 만성장하고 주목받던 한국어가 의외의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분야는 바로 신기술 분야인 AI 분야에서도 한국어는 새로운 주목을 받는 언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구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작년 AI 체포 서비스인 바드를 선보인 구글은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첫 지원 대상 언어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어를 선정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구글 자체가 한국에서 갖고 있는 검색 엔진으로서 위상을 생각해보면 아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구글이 검색 엔진을 점령하지 못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대비에 한국어 채택은 꽤나 신선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며, 독일의 AI 번역기인 디벨로 역시 한국어를 추가함으로써 AI 분야에서 한국어를 얼마나 주목하는지 알 수 있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디벨의 창업자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아 추가했고, 그 훨씬 뜨거운 반응에 놀랐다는 의견을 밝혔고, 구글 최고 경영자는 영어 구사자, 한국어는 상당히 어렵다며 AI 기술에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뿐만이 아닌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기술은 생각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있던 일을 글로 남겼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이드라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학과에 재학 중이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요즘 가장 중요한 기술로 거론되는 AI 관련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는 학과이고,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을 하지만 지금 교수님들이 인공지능 교육보다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는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어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글을 씁니다. 우리는 흔히 공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언어로 영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역시 틀리지 않다는데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교수님들이 언어체계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어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언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 한번 조사해보라는 이상한 과제를 내어주었고, 나는 학생들은 조사와 발표를 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던 언어는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였다. 다르고 배우기 쉽지 않은 단어 이 피드백을 받거나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그 의견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다지만 교수님은 그 주장에 동의하는 학생들의 수를 확인하고는 의아하다건지 궁금한 눈빛으로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이 손을 들었고, 그들을 바라보고는 왜 한국어는 후보에 없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 질문에 한 학생은 자신이 있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좋고 편한 언어는 맞지만 그건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지 항상 오류를 찾고 피드백을 mea가야 하는 AI 기술과는 맞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은 좋은 이야기지만 단 하나도 맞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강의실 안의 모든 학생은 그런 말씀에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진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생각과 현재 AI 분야 기술자들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어라는 무기를 들고 총성 없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과 같은 모습이며 항상 더운 무기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은 생각보다 영어라는 언어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 했고,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의 언어를 영어로 설정을 해놓고 그에 맞춰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국어는 지금 똑똑히 바라봐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학생이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선 항상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나아가기 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언어가 상당히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언어는 일본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AI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따진다면 한국어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연구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복잡한 문법 구조로 AI 모델이 학습시키기 어려운 언어이자 그런 많은 회사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어 능력은 간단한 응답에 있어서는 크게 향상을 했지만 나는 수의 언어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수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작게 잘라 쓰는 토큰화 기술이 영어에 더 맞춰져 있고 한국어에는 이러한 기술이 맞춰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어로만 충분히 가능하고 이만큼 맞지 않는 기술이라면 한국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인데 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종이보다 모니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손편지보다 이메일에 더 익숙해지는 시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문자는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신들이 맞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는 시공간을 넘나들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상황 속한 국어와 한글은 가장 유리한 언어 체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어와 한국어, 한글과 알파벳은 생각보다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에서 만든 입력 장치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음형 4개와 모음 10개인 한글은 알파벳 26자 글자 개수가 비슷하고 컴퓨터 표준으로 사용되는 자판의 수화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 글자 모음을 Shift 키와 자판 2개를 눌러 정상적인 손가락 움직임 내에서 글을 쓸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속도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전공 기술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보면 한국은 영어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문자인데 영어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양손을 번갈아 한 글자씩 입력하는 방식을 활용, 왼손 자음 오른손 모음이라는 치명적인 속도를 자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었고 어느 순간 키보드를 입력하는 박자 감아지길 정도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학생이 말한 일본어는 이러한 것이랑은 맞는 부분이 전혀 없죠. 일본어를 키보드에서 입력하기 위해선 일본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입력한 후 문자 또는 한문을 선택해 입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키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컴퓨터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기술인 스마트폰에서도 한글과 한국어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검지와 엄지 두 손가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비좁은 화면 위에서 자판을 두드리게 되면 한글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10개 내외의 자판으로 자음 모음을 모두 입력할 수 있는 천지인 키보드를 개발을 했고 26자 가득 채워놓은 쿼티 자판을 사용하는 알파벳 다 훨씬 더 편하고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는 기술이란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러한 천지인 자판은 10,000개가 넘는 글자를 조합할 수 있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죠. 누군가는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고 영어 역시 융합과 교정을 통해 줄이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26자 모두가 기본 글자인 영어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없죠. 이렇듯 한글의 효율적인 문자 체계와 디지털 기기의 입력 방식은 결국 디지털 시대에 가장 빠르고 편리한 정령 문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분명히 현 시대를 달려가는 중요한 기술이지만 미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 기술로 AI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음성 인식 안에서 한글의 효율성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한글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곧바로 나타내는 표현 문자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안에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지 않는 음절 문자와 기호 하나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소 문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문자는 음절 문자에 해당하고 영어 알파벳은 음소 문자에 해당되죠.
하지만 한글은 음소 단위로 구성되지만 표기할 때는 음절 단위이고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지만 표기할 때는 음절 단위를 사용하죠. 이런 특징은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됩니다. 글자마다 다른 음을 가지고 있어 알파벳은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데 한글은 어느 위치에 있어도 같은 발음으로 읽히며 일부 받침과 음절에 따라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문자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편이죠. 이러한 특징은 음성인식 기술의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I 기술이라는 것에 너무 치중된 나머지 근본적인 기술을 조금 등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들의 근본이 되는 기술들도 계속해서 발전이 돼야 최신 기술도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끝마쳤고 교수님의 이야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빠른 정보 처리와 언어 입력은 지금 시대의 완벽한 경쟁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글과 한국어는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첨단화된 언어와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관심이 생긴 저는 조사를 좀 해보았고 결국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여 글자를 고안해낸 것은 아닐 테지만 사람의 발음기관과 천지인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한글은 어느 글자보다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라고 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이 담고 있는 정신들은 디지털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정신을 많이 담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 같은 공학도는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힘들지만 한글은 다양한 소리의 표현이 가능하기에 감정이나 느낌을 쉽게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었죠. 결국 글을 적은 사람의 감정과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현 시대에 걸맞는 좋은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글은 한국의 수천 년 역사의 시대 정신이 깃들어 있기에 고유의 정체성을 대변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가 흔히 만나는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는 AI 기술에서 자연어 처리가 쉽지 않은 언어임을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영어 중심으로 발전해온 자연어 처리 및 기계 번역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란 알고 있습니다. 한 언어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나 민족의 특성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의 자연어 처리나 기계 번역은 지금보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이 될 것인지 공학도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도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 축적되어 가는 중에 있어 이해도가 높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규칙, 적용원이 많은 언어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추어 한국어는 공학도 사이에서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문자와 언어이고 거기에 특화된 AI 모델도 빨리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며 성공까지 거둘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의 절대적인 발전 방향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 발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AI 관련 기술에도 이러한 한국어의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신기했습니다. 이 글의 댓글들도 한번 같이 보시죠. 한국어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빨라질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 모습은 결국 공용어로 향해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공용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어를 배워둬야 미래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지 생각으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한국어를 배웠는데 전공이나 배운 게 없어 막막하던 저에게 한국어 강사라는 직업이 생기게 되었고 그 직업은 꽤나 앞날이 밝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학 쪽에서도 한국어를 찾는 거 보니 말이죠.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닌
해외의 많은 대학교에 강의를 가봐도 생각보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이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발전을 향해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영어처럼 한 언어가 너무 크게 성장을 해과도 길을 갖게 되는 불안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도 싶네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한국 가수들과 콘텐츠를 보고 시작한 한글 공부가 수능에 지영향을 줄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음으로 쳐다보았지만 지금은 저를 부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마 공학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어는 빨리 배울수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늘어감에 따라 정부도 그에 발맞춰 세종학당의 수를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언제나 대기 수강생이 있을 정도로 꽤나 빠른 속도로 많은 곳을 흡수하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재밌는 사연과 소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이 쉬었습니다.